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동준 상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리미어 서밋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하고 금융시장 전망인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오늘 프리미어 서밋입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 서밋은 작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복습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내용을 연결해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작년 이맘때 저희가 2021년의 키워드를 잡았던 것은 더 그레이트 시프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전환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이 경험들이 잘 안 맞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바뀔까라는 거였죠. 첫 번째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던 동력은 주로 노동과 자본, 기술 세 가지 중에서 노동과 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한 성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동안 우리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가 되면 뭐 경제가 큰일 날 것 같다. 혹시 또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교역량이 감소하고 팬데믹이 터져서 많이 이동을 못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예전 냉전 시대처럼 더 기술이 발전하고 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양적으로 자유무역을 해서 똑같은 물건을 싸게 많이 파는 이런 형태의 무역이 이제는 기술에 의한 경쟁, 뭐 이제 요즘에 우주선도 경쟁적으로 한 40-50년 만에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술 혁신에 의해서 사람과 노동이 별로 필요 없는 부분으로 더 경제는 성장하더라라는 게 이제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변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 주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곳이 어딜까를 보면 주로 플랫폼 기업들이었습니다.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였죠. 페이스북이나. 근데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 플랫폼을 깔아왔던 회사였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의 철도, 2차 산업혁명 때의 전력과 통신, 그리고 지금은 저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플랫폼이죠. 이건 다 인프라고 유틸리티고 플랫폼의 개념입니다. 철도도 당시에는 철도를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플랫폼이 깔려지고 나면, 철도가 깔려지고 나면, 전력과 통신망이 깔려지고 나면 이제는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차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즈니스하는 소프트한 기업들, 저희가 BIG라고 해서 Go Big이라고 해서 바이오텍, 그리고 인포메이션텍, 그리고 그린텍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와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넘어간다.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투자했던 시대에서 이젠 작지만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성장을 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한 가지 그냥 덧붙여서 팁을 드리면 이런 기업들이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니까요. 20년, 30년 전에, 10년 전에 아마존이 지금의 아마존이 될지는 몰랐으니까 이때는 산업을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펀드나 ETF를 해야 되는 이유죠. 종목을 찍어서 투자하는 것보다요. 이런 흐름에서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결론은 기후변화였습니다. 자금의 공급자가, 자금의 주인이 이제는 팬데믹이 터지면서 민간이 아니라 정부였죠. 중앙은행과 정부. 그래서 이 정부 주도화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에서는 이 주주자본주의지만 조금 더 공공성이 강조되는 자본주의,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도 부르고요. 또 포용적 자본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자본주의가 커질 거기 때문에 ESG는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가 트렌드가 될 겁니다. 마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로금리 하에서 적자를 내고 자금을 조달해서 많은 친환경 인프라들을 깔고 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산업들은 메가트렌드가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메가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린텍이 하나 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난 1년 전에 드렸던 내용이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와 닿으시죠. 이제 감이 이제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술에 의한 성장,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올해 3월 달에 했던 두 번째 프리미어 서밋 때는 한국 증시가 화두였어요. 이제 한국 코스피가 워낙 그 핫하게 주가가 3천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주가를 보니까 코스피가 작년 이맘때도 3,000포인트, 오늘도 거의 3,000포인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지만 제가 올해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은, 올해 주식 시장은 코스피를 포함해서요, 백신이 얼마나 많이 접종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경제와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좀 늦었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한국 주식은 올해 3월에 말씀드렸던 레벨은 한 3,300포인트였고요. 저희가 올해 가을쯤에 내년을 바라보면서 새로 업데이트한 전망으로는 코스피 3,800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을 내고 난 이후에 공급망 차질 이슈가, 전력난 이슈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생각보다는 다시 재확산되고 있어서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코스피 타겟은 다시 내년의 타겟은 3,600포인트로 조금 수정해서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1,000포인트, 그리고 2,000포인트, 그리고 이제 2,000포인트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지점이, 저희는 아까 3,600으로 현재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레벨업되는 시장에서의 특징은 한국 증시가 그동안 외국인 주도화에서 있던 증시가 국내 저변이 넓어지면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기업의 변신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PER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한국 증시에서 80년대 이후에 세 번째의 상승장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개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이 세 번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약 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는 대전환이었고요. 이제 올해 내년을 바라볼 때는 정상화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달았습니다. Way back to normality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제한적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계실 거고, 출근하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에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게 과연 어디일까라는 거죠. 정부나 중앙은행은 그동안 그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썼기 때문에 이 부양책을 당연히 회수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건가, 어디까지, 어느 기준으로 갈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정부는, 중앙은행은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부양책을 회수하는 속도나 강도를 조절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 경기나 금융시장을 망가뜨리는 회수인지, 아니면 조금 더 부양적인 회수인지를 알아야 투자를 그만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부양책이 회수되는 그 지점, 어디가 기준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수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진통들이 있을 텐데요. 그 진통이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에 거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를 지나서 내년 오히려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에 주가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죠. 요약계 2번하고 3번 보시면 2022년과 내년하고 2023년 이 두 해는 올해같이 기저효과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이 얼마냐, 작년 대비 올해 이익이 얼마나 늘었어 라고 할 때 굉장히 큰 폭의, 작년에 마이너스였고 올해는 큰 폭의 플러스가 났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거된 흐름이 2022년, 2023년일 겁니다. 이 두 해에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의 컨센서스의 성장률과 물가를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10년 동안의 한 평균적인 성장률하고 물가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영구적인 손상이에요.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줄 거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한번 더 내려갈 거고, 더 저금리와 저성장에 우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그런 위기감 때문에 더 많이 정책을 해서 그런지 이 팬데믹 이전보다 2022년과 2023년의 전망을 평균해 보니까 성장률은 무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물가도 지난 10년보다 한 0.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이 균형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옛날 수준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균형이 잡히면서 이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직도 뭐 여기서 많은 시사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고요. 내년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제 시점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당장 지금은 6월에 올릴까, 뭐 9월에 올릴까, 12월에 올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어느 속도로 올릴까 이런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어느 높이까지 올려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랑 높이 자체가 균형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논의가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의가 되면 당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많이 끌어올려야 이제는 중립이다. 더 이상 버블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금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두 개를 합친 것을 명목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면 기업 이익도 당연히 좀 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요인일 겁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에는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에 약간 충격을 주고 또 조금 안정되고 이런 과정이 아마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상화로 가는 어떤 여정,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흐름의 얘기를 드렸고요. 자산 배분 전략은 뭐 올해도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뭐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가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진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올해 봄부터 그 얘기도 많이 드렸죠. 경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를 시작하고 있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겨울입니다. 바이러스가 최근 오늘 우리나라도 뭐 사상 최고치의 확진자 수가 늘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겨울을 맞이해서 조금 더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역시 이 내년 1분기까지가 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한껏 인상할 거라는 걸 반영해서 많이 상승한 상태라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진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기준금리 높이가 높아진다는 논의를 하면서 연말에는 연중으로는 고점이 형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환율은 내년 연평균으로 한 1,100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S&P 500 기준으로는 한 5,24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는 3,6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거듭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아직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포인트 자체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딱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 수익률이 자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변동성을 감안해서 수익률을 보셔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보시면 크게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할까 한국 할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산업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들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은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플랫폼 중심으로 중국의 주식들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제조업 기반의 친환경 첨단 기술 쪽에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기업들 좀 모아서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친환경 콘텐츠 바이오 같은
중소형 혹은 중대형 성장주들이 내년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조금 더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가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게 내년에는 그 좀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경기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희 회사는 왜 KB증권은 왜 상저하고의 주식을 보느냐?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고하저를 보더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꼭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까요? 올해는 연초에 높았다가 중간에 하락했다가 3,300 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저하고 상고하저보다는 추세가 지금 계속 우리가 주식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은 떠나 있어야 될지 조정폭이 10% 이상 가파르게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시장인지 그렇지 않은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는 지금은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시장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에 대해서 올해 내내 피크아웃, 경기 정점이다, 경기가 둔화된다, 모멘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 드리려고요. 이 화살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림은 미국의 GDP의 규모입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맨 왼쪽에 제가 두 개를 그려놨죠. 4%의 기울기로 성장하면 보통은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죠. 1%의 기울기로 성장하면 경제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까 제가 10년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미국 경제는 2.2% 평균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졌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난 다음의 특징은 경기 부양책이 집중되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이 일어납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예상치는 저희 회사가 전망하기로는 5.7%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이례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의 전망으로는 3.6%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 미국에 있는 여러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다양한 회사들보다 조금은 더 보수적인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인 2.2보다 여전히 2.5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5.7, 3.6, 2.5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코스피의 이익 증가율도 40% 증가하다가 20% 증가하다가 10% 증가할 거다. 여기에 이건 뭔가 끝났다. 둔화된다. 모멘텀이 떨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도 역시 정상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기울기가 여기서 침체가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경제가 올라올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년 동기비를 보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위기 이전의 수준을 경제가 회복했는가. 예, 지금 회복했죠. 두 번째는 위기 이전의 속도를 지금 회복했는가 혹은 속도보다 못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는 과거 평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전망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요인을 저는 찾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전 고점을 회복했는가를 한번 보시죠. 중국은 이미 작년 2분기에 고점을 회복했고요. 위기 이전의 고점, 팬데믹 이전의 고점이죠. 2019년 4분기의 고점입니다. 한국은 올해 1분기, 미국은 올해 2분기에 팬데믹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을 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조금 늦었는데요. 올해 4분기면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내년 4분기 연말 정도 되면 너무 놀랍게도 코로나 이전의 추세를 연결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볼록볼록 아래쪽으로 내려간 구간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침체에 빠졌던 구간입니다. 금융위기 때, IT 버블 때, 주택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럴 때죠.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경제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까만색으로 이렇게 지렁이처럼 표시해 놓은 것은 과거의 추세입니다. 이 추세로 회복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 금융위기 때도 10년 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긴 경기 상승 국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에 이 추세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2년 만에 경제가 과거의 추세를 연결한 높이까지도 지금은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내년에 부양책 걷어들이면 다시 후루룩 내려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의 부양책은 한 해를 쓴 부양책이 아니라 재정정책들은 대부분 다 몇 년에 걸쳐서 5년, 8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집행하는 정책들을 대부분 다 지난 팬데믹 때 집중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렇게 경제가 훅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 1분기까지는 경제가 좀 정상화로 가는 좀 진통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환경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즉 성장은 불안한데 물가는 높아지는 이런 국면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 그 차트에서 올해 1분기가 숫자가 어디쯤 있냐면요. 왼쪽은 성장률이고요. 오른쪽은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21년 1분기가 지금 숫자가 성장률은 0 그리고 물가는 2 근처에 있죠. 얘가 올해 2분기에 오른쪽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쭉 올라가서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올 때 생각해 보시면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장기금리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잘 갔죠. 예, 왜 그랬냐면 물가는 2%에서 아래쪽 축이에요. 물가는 2%에서 한 5% 수준으로 물가가 올랐지만 성장률은 한 3% 제로 수준에서 거의 12%, 13%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강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랐어도 금리가 올랐어도 주가가 잘 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2분기에서 3분기 내려올 때 그리고 다시 4분기로 가고 내년 1분기까지는 보시면 성장만 뚝 떨어지고요. 성장률만 한 5% 수준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유지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내년 2분기 정도나 돼야 이제는 성장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가 쭉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도 물가가 4%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심은 내년 한 3분기 정도는 돼야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되는구나. 근데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연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저희의 전망으로는 거의 7%에 육박할 것 같고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도 4%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3.8%를 저희는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 1분기에 발표될 거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비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올해 그 3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시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예전엔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전후했을 때 일시적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3개에서 4개 분기 정도 갈 거라서 이거는 추세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일시적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중앙은행이 굉장히 헷갈리는 구간이 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최근 들어서 더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상품 물가, 그러니까 지금 위쪽으로 쭉 올라간 미국의 상품 물가를 보시면 주로 우리가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차트입니다. 예,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미 작년 팬데믹 때부터 저점을 찍고 물가가 무려 거의 8%를 넘게 상승했죠. 왜냐하면 집 밖을 못 나갔고요. 보조금은 많이 줬기 때문에 집안에서 물건을 계속 주문해서 샀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은 다 멈춰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얘는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진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빨간색하고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물가, 주거비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는 이제 우리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집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은 모두가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올해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꾸역꾸역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조적으로 추세적이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가 미국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4%고요.
또 하나는 미국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주거 물가는 주로 미국의 집값보다 한 1년 반 정도 뒤늦게 상승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렌트 계약을 새로 하면서 이제 그 주거비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거비 물가도 조금 추세적인 모양처럼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 미국 그 물가를 차지하는 이 묵직한 것들이 지금 천천히지만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기조적인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밖으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 정책도 강화했고 임금도 많이 올려줬죠. 이런 부분들은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차곡차곡 물가 상승 압력이 쌓이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물가로 못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도 예상보다 아까 높은 수준 한 4% 이상 되는 물가가 적어도 내년 한 2분기까지 아주 높은 수준은 1분기지만 2분기에 가도 한 4% 남짓한 정도 수준으로 바뀌는 내려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향이 아래쪽으로 잡혀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조금은 안도하면서 이 물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가와 원자재 이슈가 있죠. 유가 얘기도 작년에 똑같이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작년 이맘때. 국제유가는 우리가 탈탄소 정책 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면서 안 쓸 것 같지만 우리는 전기차를 살까 휘발유차를 살까가 고민이지만 사실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급하는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이나 중동의 산유국들이 더 발등의 불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이미 2013년, 14년 정도부터 왼쪽 차트에 보시는 대로 미국의 엑손모빌이라든가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자본 지출이 줄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산유국 1등이지 않습니까? 사우디의 석유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상장을 했습니다. IPO를 했죠. 이런 국영 알짜배기 기업을 왜 상장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왜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에 대해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람코를 상장해서 조달한 돈으로 사우디가 나중에 석유를 덜 쓰게 됐을 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쪽에 이 돈을 쓰려고 아람코를 상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공급은 에너지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당장 우리가 전기차로 모두가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이 수급이 약간 불일치가 돼서 유가는 저희 생각으로는 2023년, 4년까지는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물론 100불, 150불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 것이 어차피 어느 정도 지나면 에너지 소비가 이 화석 원료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증산을 해서 더 파는 것이 산유국들의 유리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아주 고통스러울 만큼 유가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보진 않습니다만 왜 2024년 정도를 보냐면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세계에서 전기차가 침투하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전기차의 점유율이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그 전후에서는 한 22.5%, 한 거의 25% 가까이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점유율이 한 25% 올라간다는 것은 석유를 우리가 휘발유를 한 25%를 덜 쓴다는 얘기니까요. 저때쯤 되면은 아마 유가가 생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물가에 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올해 가을 이후에 시장을 또 뜨겁게 했던 이유가 최근 한국 시장을 좀 더 힘들게 했던 요인은 이제 공급망 차질, 전력난 이런 거였죠. 공급망 차질은요. 예를 들어서 배들이 항구에 너무 많이 떠 있고 그래서 운임이 너무 비싸고 배를 구할 수가 없고 또 항구에 도착해도 물건을 항구에서 실어 내릴 사람이 없고 항구에서 사람을 구해서 실어 내려도 이 실어 내린 물건을 물류창고까지 이동할 철도나 트럭 기사가 없고 또 막상 물류창고까지 가도 역시 물건을 내려줄 사람들이 없는
이러한 공급망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차질은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팬데믹이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런 거를 간파한 이 투자자들이 또 투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의 천연가스, 그다음에 중국의 석탄 이런 가격들은 급락해서 아주 다시 예전 수준으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이 벌크선의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돌아갔죠. 운송 자질이 풀린 게 아닌데도 지금은 투기적인 수요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연말에 지금 쇼핑 시즌을 앞두고 그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미리 선주문하거나 가수요를 통해서 미리 빨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못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더 집중됐고 더 공급망 차질이 도드라져 보인 것이 이번 겨울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북경올림픽도 내년 2월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되면 특히 또 하나 있네요. 동남아가 그동안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의 생산을 많이 했던 기지인데요. 동남아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이상 되거든요. 경제 규모에서는 한 3%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이런 동남아가 또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멈췄던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남아는 다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아까 1분기까지의 겨울을 잘 고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오고 백신이 공급되면서 또 돌아오고 사람들이 돌아오면 물건들을 잘 내리고 또 그러면 이제 운송도 잘 풀리고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 글쎄요, 뭐 기대하기로는 내년 중에라도 지금 먹는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가 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그 1분기가 어쨌든 상당한 고비,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피크아웃했다고 해서 급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올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시장은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은 그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경기가 항상 충격을 받던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유가가 이런 요인을 보실 때는 전 세계 경제 규모에서 유류 소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충격에 빠졌었던 때는 1차 오일 쇼크 때랑 2차 오일 쇼크 때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 직전 2007년인가요? 그때가 유일하게 경제가 영향을 좀 받았었던 때입니다. 모두가 다 유류 소비 비중이 5%를 넘거나 거의 근접했을 때 영향을 받는데요. 저희는 내년 유가를 연평균 WTI 기준으로 한 87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는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싼 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만큼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진 또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가가 경제에 충격을 줄 만큼 올라가는 수준을 굳이 계산해 본다면 연평균으로 한 번 올라가는 거 말고요. 연평균으로 한 105달러 이상 올라가야 경제에 좀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 두 개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중국의 성장이 이제는 4%대, 5%대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될 텐데요. 여기서 또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S&P 500 기업과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 현금성 자산이 급증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돈들을 다 현금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빨리 신사업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은 M&A를 합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길로 가고요. 또 아까 인프라를 깔아야 되거나 뭔가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설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그동안 미국 경제는 주로 값싼 물건들을 해외에 아웃소싱을 주고 거기서 현지 인력을 고용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채택을 해왔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경험이 있죠. 일본하고 소재 전쟁을 겪었잖아요.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마스크나 백신은 이거를 확보를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전 세계의 그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선거 때마다 좀 힘들게 집권당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이 산업의 생명이라고 본다면 역시 핵심적인 부품, 소재, 핵심 인력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공급망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밖에다가 물건을 싸게 우리가 우리 공장인데 내 공장인데도 물건을 못 가져오고 내 공장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은 비싸지더라도 조금은 비효율적이더라도 국내에 내 가까운 곳에 뭔가 이 핵심적인 것은 놔둬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병목 현상을 겪었던 기업들이 밸류체인을 전 세계 싼 데다가 쫙 효율적으로 펼쳐놨던 기업들이 이런 필수 부품과 인력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이 리쇼어링 정책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설비 투자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가운데 있는 차트 보시면 미국의 설비 투자의 선행지수인데요. 핵심 자본재 주문이 과거에 90년대 이후에 고점 수준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참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요. 미국 경제에서 투자라는 것을 네 가지로 쪼개서 비중을 보여드린 겁니다. 빨간색, 오렌지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인 투자예요. 구조물 투자라는 것은 건설하고 뭐 공장 짓고 다리 놓고 이런 것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업 장비, 운송 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개는 보시면 추세적으로 뭐 고점은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굳이 뭐 도로를 다시 깔거나 뭐 굳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미국 여행 가보시면 되게 노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를 인프라를 새로 깐 것을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가 투자가 들었냐면 맨 위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지적재산권입니다. R&D이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정보 처리 장비,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경제가 금융위기 충격 때도 별로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요즘에 그 질문 잘 안 하시는데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경제는 별론데 왜 주가 저렇게 올라갑니까? 이 버블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 그림에 답이 있는 거죠. 다리 놓고 뭐랄까요? 공장 짓고 설비 깔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고요. 경제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저 사이즈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죠. 그런데 R&D, 뭐 데이터 센터,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의 숫자랑 주가 혹은 이익의 숫자가 굉장히 괴리가 크게 벌어졌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고요. 현대차와 포스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글쎄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본다면 시가총액은 네이버, 카카오가 위에 있고 현대차, 포스코가 밑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카카오, 네이버가 위에 있다는 것은 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이 기업들의 성장성을 더 많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차와 포스코가 왜 그러면 밑에 있을까? 국가 경제에 GDP에 주는 영향은 어디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차와 포스코가 큽니다. 훨씬 큽니다. 예, 공장 있어야죠. 사람 뽑아야죠. 창고 있어야죠. 운송해야죠. 해외에도 뭐 공장 보내고 해야죠.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기 부양하면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산업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수요가 웬만한 신흥국들도 다 공장도 있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수요는 많이 줄었고요.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에 열광하는 이유는 왜 그거 하십니까? 왜 그거 쓰세요? 그럼 편해서요. 예뻐서요. 많이 쓰니까요.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GDP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거든요. 무형자산이라고 부르는 이런 가치들, 뭐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라든가 인적 자본이라든가 조직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 GDP에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예, 아까 저 지적재산권도 경제 GDP에 계산되기 시작한 게 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하늘색 맨 위에. 저것도
경제 GDP에 계산하기 시작한 게 201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괴리가 벌어졌겠죠. 저것까지 없었다면.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무형자산을 어떻게 하면 경제 GDP에 우리가 잘 반영할지를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경제로 안으로 들어올 거고 숫자화되면서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와 주가의 괴리가 좀 좁아질 수 있겠죠. 지금처럼 어쨌든 무형자산 중심으로 성장할 때는 경제와 주가의 괴리가 꽤 벌어지더라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투자와 연결해서 아까 기후변화 대응 말씀을 드렸죠. 항상 산업혁명과 에너지혁명은 같이 갑니다. 1차 산업혁명 때의 석탄, 2차 산업혁명 때의 석유와 가스, 지금은 이제 드디어 클린 에너지죠. 제가 거듭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주장인데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깔릴 때 아까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이전에 한 5, 60년 전에 증기력이 개발이 됐고 전구가 상용화되기 한 또 5, 60년 전에 이 전력 자체가 개발이 됐거든요. 지금도 역시 플랫폼을 우리가 완성하기 전 한 4, 50년 전에 인터넷과 컴퓨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율주행차와 휴대폰과 결합되면서 드디어 플랫폼이 됐고 드디어 생산성이 폭발하는 시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플랫폼이 깔리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과 컴퓨터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렇지도 못했고요. 근데 이것이 값싼 에너지랑 결합됐을 때 이제 혁명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의 점유율이 한 5% 정도가 임계점입니다. 그 점을 터치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저는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데요. 전남이죠. 신안군 증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꼬불꼬불 가서 부산보다 더 멉니다. 그런데 저는 기름을 하이브리드니까 기름을 한번 넣고 출발했는데요. 서울에 돌아올 때까지 기름을 한 번도 주유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죠. 마침 또 제 지인 중에서 T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타봤습니다. 되게 좋네요. 이랬더니 근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차가 우리나라의 인프라, 전기 충전 인프라보다 너무 많이 차가 들어와서 충전하는데 너무 애로가 있다. 골프를 치러 고객들하고 갔는데 거기서 전기가 세워놓는 동안에 방전이 돼가지고 그거를 충전하다 보니까 최소 1시간을 걸리거나 또 수동 급속 충전이 아니면 8시간, 9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충전하려면 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잭은 품절돼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싼 에너지고 효율적인 에너지인데 인프라가 깔려져 있지 않으니까 점유율이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적자를 내서 많은 인프라를 깔고 기업들도 깔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이 비용을 낮춰주는 에너지 혁명들이 산업혁명들을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 안타깝게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본,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이 석탄 원료가 가장 싼 에너지원입니다. 발전 단가로 보면. 나머지 전 세계 GDP의 한 80% 이상 되는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중국도 역시 가장 태양광이 싼 에너지원이죠. 근데 왜 안 쓰나요? 싸지만 인프라가 충전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미래의 성장들이 장기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인데요. 중국의 저성장 국면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올해 저희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고요. 2023년 이후에는 4%대로 한 단계 더 안정적으로, 저는 안정적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낮아질 것 같습니다.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죠. 중국도 중산층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왔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민주화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지금 공동부유라는 선언을 통해서 경제 핵심 기조를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 중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모순들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있었다면, 못 살았었으니까요. 빈곤에서 있었다면 지금 나타나는 중국 사회의 모순은 대부분 다 절대적인 불균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득에 의한 불균형,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중국은 참 재밌는 것이 뭔가 돈 될 것 같은 플랫폼 기업들, 신성장 산업들 이런 것들을 민영 기업이 합니다. 그리고 굴뚝 기업들과 은행만 국영 기업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빅테크 혹은 뭐 데이터 센터,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하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민간이 가지고 있어요. 헬스케어라든가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모든 이런 빅데이터들을 좀 정부 주도화해서 뭔가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협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는 좀 규제가 가해졌고,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공산당은 경제 핵심 기조를 이제는 절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장에서부터 분배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이면 이제 장기 집권이 결정이 될 텐데요. 이런 기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민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헤게모니, 정보에 대한 헤게모니를 좀 정부 주도하에 좀 가지고 오려는 시도도 좀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규제들이 있어 왔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민주화를 거치면서 고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쳤듯이 이제 중국 경제도 수출 주도화의 어떻게 보면 고성장 산업으로 가던 것들이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고품질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혼란은 있겠지만 중국 경제는 점점 내수 중심으로 또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요. 그동안은 주로 플랫폼 기업들을 주로 우리가 투자했죠. 알리바바, 텐센트가 아마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사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이익 성장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가 주도해서 키우려고 하는 육성 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첨단 제조업들, 반도체를 포함해서요.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주로 홍콩보다는 본토가 많고요. 대형주들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산업이니까요. 대형주들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중대형, 중소형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SI 500을 저희가 올해 한 봄, 여름부터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CSI 500은요. 상해와 심천에 있는 기업들의 대표 기업을 300개를 모아놓은 것이 CSI 300이라는 지수고요. 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도 있고 ETF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대표 지수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그런데 301위부터 800위까지의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를 이제는 CSI 50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또 출시되어 있거나 ETF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좀 편입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산업들은 차이넥스트라고 해서 과창판이라는 창업판인가요? 제가 지금 단어 순간 제가 헷갈리는데요. 차이넥스트에 주로 많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은 좀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리스크가 세 가지가 있죠. 그렇게 첫 번째는 전력난인데요. 전력난은 말씀드린 대로 북경올림픽하고 겨울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진정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의도한 정책인데 이렇게까지 파급이 커질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의도한 것들은 맑은 하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우리가 친환경에 앞서가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확 제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요즘에 조금씩 풀어주고 있고 석탄 새로운 탄광을 좀 허가를 해준다던가 이러면서 다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산업 규제도 역시 부동산 규제죠. 부동산 규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미 가격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까 빅테크들도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도 정부에 좀 협조하는 그림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도 역시 더 강해지기보다는 조금씩은 규제의 강도가 좀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홍콩 주식들은 저희는 바닥은 찍었다고 봅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 예전같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못할 것 같고 외국인 비중이 또 60%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세 번째 요인인 미중 갈등 문제가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미중 갈등 문제가 크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내년 3분기 정도에는 아까 내년 11월에 중국의 중간선거도 있고요. 아까 그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결정하는 이 회의도 있기 때문에 양국이 자국의 지지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서로를 좀 공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부터는 미중 갈등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리스크는 이미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러나 홍콩보다는 본토에 성장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 신성장 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런 산업들에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요. 여담으로 저희가 항상 연말에 제가 이맘때쯤이면 매달 업데이트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긴 호흡에서 아까 제가 지금 투자를 계속 해야 될 때인지 당장 수익률이 한두 분기 안에 나지 않더라도 떠나야 될 때인지 머물러야 될 때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 생각하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딘가라는 거죠. 가장 관심이 없거나 가장 기대가 없는 곳이 어딜까. 그 얘기는 이미 그 시장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 더 하락하는 경우는 잘 없고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좀 민감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이 만들어지는데요. 요즘에 그게 어딜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라든가 한국 시장이라든가 이머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교롭게도 뉴스를 보면 악재는 조금 둔감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숫자들은 뭐 기업 이익이나 펀더멘탈한 숫자들은 또 꾸역꾸역 개선이 되고 있어서 선진국가의 갭이 이만큼 벌어졌던 것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좁혀지는 시기로 조금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한국, 중국이나 이머징을 좀 투자하시면 이게 주도주가 될 거는 아니겠지만 양념으로 조금씩 가져가시면 조금 내년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그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부양책을 회수하는 속도나 강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역시 길게 봤을 때 내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성장이 이 차트는요. 다이아몬드로 색칠되어 있는 차트가 내년과 내후년 전망, 그거를 평균한 숫자고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입니다. 왼쪽은 성장률, 오른쪽은 물가예요. 보시면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는 그 둘의 차이예요. 저 차이가 벌어졌을수록 맨 왼쪽 이태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태리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제로 성장이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 2년 동안에는 평균 한 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나쁜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굉장히 과열인가?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순서대로 내가 줄을 세워놨고요.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선진국, D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Developed Market이라고 돼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보다 한 1.1%포인트 정도 높게 내년과 내후년을 전망하고 있고, 거꾸로 오른쪽에 물가는 선진국 평균으로 보면 한 0.8%포인트 정도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2년 정도를 높게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개만 합쳐도 거의 2%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2% 위에서 균형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게 포인트겠죠. 오늘 근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왜 성장률이 높아졌나를 생각해 보시죠.
과거 어느 때보다 제가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1번. 과거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적자를 내서 국민들에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 논의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반발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기업들이 변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재정 확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인프라와 설비 투자를 깔아야 되는데 이게 기후변화 대응이랑 딱 맞으면서 이런 친환경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생겼죠. 새로운 자동차를 사시면 아마 전기차나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 배터리가 나갔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8시에 모닝 미팅을 라이브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끔씩 방송 사고가 납니다. 생방송의 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라도 좀 놀래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다 잘 들리시는 듯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프라와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데 이제 차를 바꾸실 때는 당연히 친환경 차를 생각을 아마 하실 거고요. 또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 아마 새로운 에너지 효율을 확보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실 겁니다. 미국이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서 공약을 내셨던 것 중에 굉장히 컸던 게 뭐냐면 주택 개량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가 우리가 그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요. 열 효율이 높은 주택, 열 효율이 높은 공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공장, 새로운 집, 새로운 자동차를 우리가 마련할 때는 대부분 다 그런 기능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고요.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그럼 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는요. 아까 보셨지만 상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공산품이요. 그동안 공산품 가격은 정말 계속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이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싸지기만 하는, 덤으로 줬는데도 더 싸고 뭐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지난 몇 년 동안 1.5, 1%, 1% 이렇게밖에 달성을 못했으면 앞으로 2% 넘어서 3% 몇 번 가도 평균적으로는 2%가 안 되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2%를 넘더라도 그냥 냅두자, 용인하자. 이런 게 인플레이션 용인을 하는 정책 프레임인데요. 이러한 정책 프레임으로 연준도 바뀌었고요. ECB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아니야. 지난번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디플레이션 뭐 얼마나 힘들었냐. 이 정도 물가는 경제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용인하고 가자라는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건 팬데믹이 끝나도 돌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인데요. 어르신들이 아직은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1, 2년 흘렀고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떠납니다. 물론 복지가 강화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용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은요. 전체 고용인구가 100%면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비중이 벌써 거의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최대의 고용층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돌아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비싸지겠죠. 임금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또 아까 핵심 설비라든가 인력들은
내 나라에, 내 가까운 곳에 두고 싶어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물가가 생각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 물가가 1분기를 정점으로 내려오는 오겠지만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 과거의 평균적인 물가가 만약에 1%였다면 돌아가는 물가는 1.8%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꽤 높죠. 아까 댓글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걱정 단계까지는 저는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 레벨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성장률은 1.1 올라가고 물가는 뭐 0.8 정도 올라가니까 실질 성장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런 금리 얘기를 할 때 한 번 좀 정도는 좀 충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낮아질 거라는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가 과열되지 않고 처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률, 이게 잠재 성장률이고요. 그 성장률을 유지시켜주는 금리가 중립금리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과 금리죠. 이 레벨이 그러면 아까 200bp 가까이 2%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2% 수준까지 올리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2%가 아니라 3%, 4%가 이제는 기준이 되겠구나. 그러면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내년도 중에 언제 그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논의는 처음 들으시죠? 이 논의는 아마도 저명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셔야 이게 공론화가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학자분들께서 이제는 그 논문을 쓰셔서 그게 공론화가 되고 IMF나 BIS나 이런 데서 좀 더 확산이 돼야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단계가 되면 이제 걱정보다는 한 단계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의 높이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빨리 하냐, 먼저 하냐 이런 걸 걱정하지만 높이에 대한 걱정도 내년에는 한 번쯤 있을 거다. 그래서 내년을 저희가 상반기를 좀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그런 요인들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미국의 금리 인상의 레벨은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화면상으로는 아까 계속 그 그림이 보이시죠? 네. 제가 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냥 이야기로 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지금 FOMC가 밝힌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2022년 말, 내년 말 기준으로 뭐 한 번도 채 안 돼요. 물론 12월 달에 얘기할 때 아마 한 번 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레벨은 무려 3.7%입니다. 세 번 3.7회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듭 연준은 지금 0.5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 말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세 번 하고도 3.7회 정도 금리를 내년 말까지 올릴 거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높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 그림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보이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경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한국은 팬데믹 이전보다 똑같이 높은 성장입니다. 올해도 3.9%, 내년도 2.9% 정도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물가도 2년 연속해서 2%를 넘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신용을 억제해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 내일 모레이죠. 25일 날 기준금리를 아마 인상하게 될 것 같고 내년에도 2번 정도 더 인상해서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 1.5%로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IMF는 분류하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먼저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걱정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금융시장에서 한 20년 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번도 부동산 시장이 걱정됩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수적으로 하십시오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그 주요국들의 가계 부채의 비율입니다. 라인이 두 개 있죠. 하나는 금융위기 때고 하나는 팬데믹인데요. 이 레벨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국만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죠. 예, 많이 높아졌으니까요. 저것만 보면 가계부채가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도 저걸 보고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민간은 가계도 있지만 비금융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업이 아닌 기업이죠. 비금융기업이니까. 이거를 합쳐서 민간의 부채를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비슷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위기 상황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아직 큰 우리만 문제가 터지거나 하진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오른쪽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의 차트는 뭐냐면요, 소득 대비, 오른쪽 차트를 이렇게 좀 당겨주시겠어요? 네, 소득 대비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기 좋으시라고 그냥 표준화해서 그린 거니까요. 그냥 수준만 보시면 됩니다. 소득 대비 소득 대비 부채를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오렌지색인데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나라는 지금 몇 개 안 보이죠. 일본 정도가 있는데 일본은 금리가 거의 제로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장기금리, 단기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저 1분기까지 데이터인데 2분기, 3분기 지나오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대출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상당한 자금이 아마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저 부담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부터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뭔가 큰일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동안 잘 안 보던 데이터들도 부채에 대한 데이터,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촘촘하게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KB증권에서도 관련된 보고서를 계속 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금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했어요. 이미 6개월 뒤에 2번 2.3회, 1년 뒤에는 4.6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0.75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시장은 1.9%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뒤에. 이렇게 빨리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살짝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그렇다고 채권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 마지막으로 환율하고 주식시장 간략하게 요점 정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KB증권이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환율입니다. 팬데믹이 재확산될지를 예측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그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원화가 강해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늦어지고 있고 레벨은 한 20원, 30원 정도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과거 10년 동안의 장기 균형이고요.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환율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보잖아요. 달러 원 환율을 보는데 우리가 무역을 할 때는 미국만이랑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도 하고 인도랑도 하고 하니까 그 나라들의 모든 무역 가중치를 감안해서 물가까지 고려해서 정해놓은 차트가 저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렌지색 밑으로 내려갔죠. 어느 정도 지금 저평가 영역으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립 균형 수준에 근접해 있고요. 그래서 환율은 위아래로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나마 따지자면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에 백신이 우리가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맞고 있고 또 내년에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안정되어 있고 이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환율은 원화가 오히려 좀 강해지는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1,100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주식시장 얘기 오늘 많이 안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은 좀 심플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있는 해,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 올해가 1년 차,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년이 2년 차, 2023년이 3년 차죠. 보시면 2년 차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맨 오른쪽 끝에 그림 보시면 중간 선거가 11월이니까 1월에서 10월 사이에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 시장은 상반기에는 지수 자체는 S&P 500이라는 지수 자체는 크게 기대할 게 없겠구나. 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3년 차가 되면 보통 중간선거 때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간선거 때는 여당이 전통적으로 의석수를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재선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정책을 하는 때라 항상 보면 3년 차가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부터 내후년까지는 미국 주식이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여서 내년에 미국 주식에 대한 포인트는 임기 3년 차를 보고 내년 상반기에 하락할 때 사자. 이익은 꾸준하게 늘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기대죠. 밸류에이션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PER이라고도 말하는 이 시장의 기대가 조금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물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올려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점유율도 높으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을 택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가격 결정이 높은 기업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쭉 뽑아드렸습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은 제가 뷰가 바뀐 게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이익이 거의 제자리 걸음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3,600을 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사실 이익이 거의 100%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제자리였잖아요. 주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주가가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오른쪽 아래 빨간색 라인처럼 레벨업 되면서 리레이팅이 일어나면서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기업의 이익이 늘면서 추세가 올라갈 때는 이익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기대, 코스피의 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거 보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PER 기준으로 10배 정도가 거의 저점이 아니겠는가. 코스피 기준으로 2,870포인트를 저희는 저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평균 PER은 9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난 5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현대차나 포스코가 미래 5년 10년 동안의 현대차 포스코와 똑같다면 지금도 비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의 지금의 PER은 과거의 PER보다는 오히려 좀 더 높은 레벨에서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세 번째 상승장의 중턱쯤에 있고 그 과정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내년 한 상반기, 특히 한 1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70포인트를 전후해서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을 여전히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시간을 조금 허비해서 38분에 마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받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또 이 Q&A와 또 경품 추첨을 위해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강연해 주시는 동안 우리 고객님들께서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국가에서 이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자금 지원을 좀 많이 한 것의 여파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더 재촉되지 않을까요? 요즘 물가 보면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네. 질문을 주셨어요. 예,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목이 쉬었죠?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를 내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대해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포인트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물가를 한 단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통제 불가능할 수준인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돈을 마련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네, 발행해서 국채, 네. 하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요. 네, 그래서 한국 금리가 또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가나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혹시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열심히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특히 이제 보시면 상품 물가들이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더 많이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고 아마 아까 1분기를 정점으로 물가가 조금씩 그래도 진정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나마 한국의 물가는 좀 나아요. 지금 물가가 아까 미국 보셨지만 6%씩 뭐 이렇게 물가가 작년 대비 6%는, 네. 올라가고 있고 네. 한국은 그래봐야 뭐 3% 내외 이 정도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좀 물가가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지금 그 보조금을 정말 많이 지급했던 미국, 유럽 이런 데들이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맞지만 아직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범위는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댓글에. 러시아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굉장히 저조하셔서 네. 걱정이신 우리 고객님이 계시는데 그런 고객님을 위해서 혹시 좀 네. 추천하실 만한 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네.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 러시아 펀드 하나를 하셨을까요? 그 러시아에 대한 전망은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뭐 네. 보실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천연가스하고 너무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미국과의 이 분쟁이라든가 유럽하고의 분쟁이 있어서 러시아의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잘 따라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흥시장 중에서는 뭐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인디아, 뭐 베트남 정도를 좀 좋게 브라질도 포함해서 좋게 보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아마 오신 분들이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요즘에 지인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 대답을 3월에 드렸든지 지난 언제죠? 작년 11월에 드렸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답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매일매일 어디 투자할까를 결정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또 일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친구도 만나셔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10년의 장기 성장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 측면에서 투자를 펀드나 ETF나 그냥 자동으로 내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도록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기술주 네. 뭐 지금 아마 유명한 테크 펀드가 있고 또 전 세계 바이오테크 펀드 또 글로벌 바이오테크 펀드, 글로벌 기술주 펀드, 또 글로벌한 친환경에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또 우리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바이오텍이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네. 바이오텍 펀드. 또 하나가 있다면 아까 인디아나 베트남처럼 양념으로 또 조금 작지만 그래도 성장을 여전히 할 수 있는 나라들. 또 중국이 내수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또 아까 친환경과 네. 이런 첨단 기술 관련된 중국의 내수, 그들은 또 그들만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 내수가 성장하는 펀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비중을 한 80% 정도를 저는 그냥 빠져나가게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한 10%, 15% 정도 되는 자금으로 내 돈을 10,000원이라도 태워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손해보면 화나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ETF나 직접 주식을 한번 사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이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정도 하시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셔서 비중을 또 조금 늘리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비중의 한 80%를 이제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펀드, 네, 그리고 이제 10%에서 20%를 ETF나 개별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펀드나 ETF 펀드나 ETF를 네네, 80% 정도? 가져가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80%라는 것이 투자를 그냥 이렇게 나는 익숙해 하시는 분들 말고 네. 예, 이제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공부를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거나 개별 종목을 좀 들어가시거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Q&A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일부 추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1부 끝나고서 이제 경품 추첨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혹시 네.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좋은 일이잖아요. 상품 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1등을 경품 추첨해 볼 건데 보세요. 여기 제가 다시 추첨통을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이거를 한번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한번 섞어 주세요. 네. 네. 되게 많으시네요. 네, 정말 많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제일 밑에서 고르겠습니다. 네, 한 분 딱 선발해 한 주세요. 분이요? 네. 자, 아직 읽지 마시고요. 네. 네. 하나 골랐습니다. 자, 1등 경품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1등 경품이 저희가 노트북 준비했어요. 오. 네, LG 그램 노트북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자, 그럼 과연 1등의 주인공 누가 될지 네. 한번 이름과 핸드폰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가로는 중간에 이렇게 네, 남땡숙님이시고요. 핸드폰 번호 2065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댓글에 있으시면은 저희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좀 뜻깊은 그런 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등 경품 추첨까지 네. 한번 알아봤고요. 네, 저희 오늘 당첨되신 고객님 포함해서 저희 1등, 2등, 그리고 3등 갤럭시 버즈를 받으실 고객님 10분과 또 종강특강 이벤트로 저희가 롯데호텔 뷔페 이용권 받으실 고객님 3분까지 저희가 추첨을 진행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프리미어 서밋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소감 한번 여쭤봐도 소감요? 괜찮을까요? 네. 뭐 처음과 끝을 같이 하게 돼서 네. 굉장히 영광이고 또 부담도 좀 되고요. 부디 내년에는 만나서 뵙고 경품도 직접 드리고 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특히 건강하셔야 되는 지금 시기니까요. 네. 겨울에 잘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투자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투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부, 2부 같이 함께 해봤고요. 이제는 정말 2021 KB증권 프리미어 서밋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봄바람이 부는 3월부터 이렇게 겨울 냄새가 나는 11월까지 우리 다양한 명사분들과 함께, 우리 고객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진심으로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이 프리미어 서밋 참석 고객님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으시면요,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대면으로 꼭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